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증시 전망하고 원달러 환율 뭐 요거 보기 전에 자, 이제는 현금이다 시리즈 2020년도 경제 상황은 이제 비소비성 경제 체제로 진입을 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강해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변곡일이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다우는 260포인트 올라가지고 1.11, 그리고 S&P는 38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139포인트가 올랐는데 어제 이렇게 보면 유럽 증시들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끝났죠. 역시 뭐 이거는 뭐 이태리의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얘들의 이제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이 올랐던 주요 이제 원인은 미국이 4,840억 규모죠. 그러니까 뭐 달러죠. 이 금액 거의 뭐 5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경제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인 트럼프가 서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뭐 이 부양책 문제야 뭐 원래 호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지만은 이 미국의 이제 조지아나 텍사스주 그 4월 24일부터 소매점이나 이런 것들 영업 제한을 좀 푼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EU 정상회담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 금액을 뭐 협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될 리가 없죠.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독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ECB 은행이 계속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돈이 필요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어, 그 남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재원들을 필요로 하는데 독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협약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이제 그 S&P 신용등급사에서 그래도 BBB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이제 채권을 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이태리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덜 빠진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달러인덱스 같은 거는 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 0.27 그리고 뭐 100.25 265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달러가 지금 어떤 안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지금 뭐 부정적인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달러인데스는. 그리고 이제 금도 아니 뭐 달러가 저렇게 마이너스 나오면 금이 뭐 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금이 은은 오히려 빠졌고 그리고 제가 유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가격대 저번 시간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ETF에도 인버스나 레버리지 쪽은 아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레버리지 쪽은 아예 안 건드리거나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없어진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새로운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건드리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증시 이 부분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변곡일이어 가지고 예상대로 하락을 하였는데 자 우리는 올라가고 있다가 빠진 거고 미국은 약간의 음봉이 나와서 빠지다가 아니면 약보합을 보이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변곡이 서로 다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녹록치는 않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자, 우리나라도 여지껏 여기 이제 시장들이 좀 버텨줬던 게 어떤 이유냐면, 뭐, 우리도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죠. 뭐, 큰 뭐 항공사라든지 해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죽어가는 회사들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건 뭐 언발의 오줌 누기죠. 어쨌든 이게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되려면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장도 상당히 혼조세를 보일 걸로 다음 주에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이런 이제 쌍봉 모양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데,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여기 박스권하고 여기 박스권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뭐 이런 급락은 아직까지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국제 공조나 글로벌 쪽에서 어떤 큰 악재가 나오면서 음봉들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이 박스권 하단들을 갑자기 이제 끌고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뭐 이런 쌍봉이 나오는 모양에서 여기를 일단 한번 살짝 깨고 내려간 다음에 여기 정도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음봉이 나오면서 깰 때 비로소 음,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꼭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흐름대로 이 박스권을 자연스럽게 무너뜨려 줘야지 그것도 강한 힘으로 아마 하방이 나오면서 이 전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지 하향 돌파를 할지를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인버스를 털게 하려면, 분명한 거는 이제 AI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향성을 만들어낼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선물 같은 거를 보고, 지금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판다, 뭐 그리고 뭐 옵션도 뭐 풋을 많이 사고 콜을 많이 샀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시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 대신증권 AT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은요, 이렇게 딱 보면 79,618개나 선물로 이렇게 매수를 해놔가지고 이런 그 수익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뭐 가면 갈수록,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그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 5월 만기의 옵션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포지션은 굳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게 수익률 구조를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말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선물이나 선물 포지션을 취해놨기 때문에 이거 상방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선물을 한번 제외를 하고 보면은요, 그래도 지금 옵션은 여러분들이 수급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 정확하지도 않아요. 야간 선물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되고 위클리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00%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올라가는 게 그 수익이 나는 거고, 내려가는 게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옵션도 내려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이 좀 더 많네로 볼 수 있겠죠. 자, 요걸 표시한 다음에, 대신에 여기 보시면 주식을 포함한 이 순매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선물 만기 때 주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244에서 243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250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갔다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루하루 이 시세는 변동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왜 파생 이 선물 차트로 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보세요. 주식은 팔지만 선물은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동성이 나올 때는 이 파생에서 먼저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미 이 달러의 강세에 그 맞춰져 있고요. 제가 이제 적어도 이제 달러의 강세가 원화의 강세가 나올 경우 달러가 풍부해졌을 경우엔 여기 정도의 조정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상방으로 올라가서 언젠가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는 걸 예측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위로도 급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각 나라 환율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통화 수합도 했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레포를 발행하는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이머징 마켓들,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 풍부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위로 뭐 달러가 부족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 상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지만 전체적인 달러 강세나 다른 나라들 통화에 봐서는 또 워낙 강세가 유지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심적인 게 뭐냐면은, 자, 왜 경제 상황은 비소비성 경제 체제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비소비성 경제 체제란 말은 어디 월스트리트에서도 나온 것도 아니고 경제 이 용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 이거를 이제 뭐 비소비성 경제 체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뭐 영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카페 민영님이란 분이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코노미 시스템 위다 컨삼션 그로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영어를 만들다 보니까 뭐 혹시라도 몰라서 영어로 지금 해 놓은 건데요. 이 말 그대로 비소비성 경제 체제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침체가 오는 건데, 뭐 이러면 빅리치 그거 저거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아니냐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디플레이션 개념하고는 다르죠. 디플레이션 개념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요번에 나오는 비소비성 경제 체제란 이게 디프레이션하고는 좀 구분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디프레이션 시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나온 경우가 많아요. 보호무역주의가 있었던 1940년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하고 환율 전쟁을 했었던 부분.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환율 전쟁에 대해서 한번 더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경제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뭐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면 답답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서로 경제를 풀어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2000년도에 2020년도죠. 2019년부터 20년도에 있는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의거하여 지금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나타나는데, 이 비소비성 경제 체제는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 가지고 있던 이제 시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40년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재고가 쌓여가지고 이제 물건이 팔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공장들이, 그냥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했던 공장들이 재고를 뭐 전쟁 군수물자로 이게 이제 바꾸면서 생산 자체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미국 제품들이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이제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1980년대 영국하고 한일 전쟁을 할 때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나 미국의 경제들이 돌지를 않으면서 이제 재고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디프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이 같이 상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가 안 돼서 재고가 늘어가는 상황이 나왔었던 거고, 자 이제는 이제 비소비성 경제 체제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면서 대부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소비가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져야지 세탁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뭐 모든 걸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상품이나 뭐 차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잘 안 바꾸시죠. 자, 안 바꾸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비소비성 경제 체제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이유예요. 뭐 안 바꿔도 쓸만하니까 안 바꾸는 거고, 물건이 좋아져서 오래 사용하니까는 안 바꾸는 거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거 신상품 나오면 매번 바꿔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되고, 굳이 이걸 내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떤 뭐 신상품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불편함이 없으면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체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코로나라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모든 경제가 멈춰서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이렇게 멈춰 서버린 상태가 나와요. 근데 이 상태를 참 보고 있으면 이 감회가 좀 새로운 게, 왜 새롭냐면은, 이게 1980년대나 그 이전에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그 프라자 합의 지나고 1990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도 보면은 굉장히 식당이 늦게 문 열고 아침 일찍 문 여는 식당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딱 식당이 저녁 일찍 문을 닫고, 그래서 뭐 선술집 이런 데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늦게까지 이렇게 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본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여기는 딱 시간만 되면 식당이 딱 끊기고, 이게 저녁에 늦게 밥을 먹으려면 밥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조금 경제도 좋아지고 현대식 건물들이나 이런 게 역사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역사에 뭐 백화점도 들어오고 이 상점들이 많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많죠. 다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 다 따라온 건데, 근데 일본도 이렇게 뭐 한 몇 군데 큰 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데들도 문을 굉장히 일찍 닫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보니까 식당들이 없어지면서 아침을 안 하는 식당도 많이 생기고, 또 저녁이면 일찍 끝나는 식당들도 생기는 걸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일본하고 똑같이 돼가는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경제성 소비 체제가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경제가 돌려오려면 바닥부터 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특성상 뭐 음주 문화나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거부터가 지금 비소비성 경제 체제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미국도 뭐 소비의 나라라고는 했지만은 이제 점점 이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이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굉장히 서로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뭔가에 작전을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쪽 한쪽으로 생각을 몰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과거에 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걸 본다면, 정말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비소비성 경제 체제란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거는 나와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뭘 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소비를 잘 안 해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데미지가 입어가지고 일본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화려하기 전에 그 거품을 막 그 껴가지고 난리를 쳤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근검전략해져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일반 서민들이 잘 살았느냐? 절대 그러지를 못했어요. 누리고 사는 사람만 누리고 살았지 힘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이후부터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비소비성 경제 체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경제 호황과 침체라는 이 부분이 요 비경제성 비소비성 경제 체제가 이게 나오는데 비경제성 비소비성인데 이게 비경제성으로 됐네요. 요건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경제의 호황과 침체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연준의 달러 조절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정말 이 달러 시스템은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부를 해 가지만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돈을 풀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게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아마 이제 대충은 이게 뭐다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준이 요번에 2조 2천억 달러를 저기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어느 정도 한 5천억인가 4,500 정도를 떼어내가지고 추가 이제 그 레버리지를 쓴 2조 3천억 정도의 부양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제 의회 통과한 뭐 4,800억 달러인데 제가 5천억 달러로 쓸게요. 5천억 달러까지 지금 이렇게 그 부양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부양책을 하려고 그러면 뭐 2조 2천 달러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이제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거나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인데 아니 지금 뭐 코로나 19로 뭐 세금을 잔뜩 걷어들여 가지고 이런 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부양책을 하는데 과연 이 국채는 그럼 누가 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우리가 엄청나게 그 잘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 이 부양책을 만들기 전에 작년 9월부터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죠. 근데 이 9월에 나타냈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무서운 준비를 많이 해놔요. 그래서 일본을 이때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일본도 어떤 일을 만들자면 연기금에서 일본 연기금에서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어떤 또 혜택을 주냐면은 이 해외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이 해외 국채 매입은 어 그러니까 환 해지가 되는 것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달러채하고 보통 유로채 정도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유럽이 죽어가는데 이 유럽채를 일본이 살 이유가 없죠. 그럼 결국은 미국 달러를 살 수 있는 이 조건을 열어주고 환해지가 되는 이 부분은 어떤 그 조건을 다냐면 일본 국채하고 똑같은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면 완전히 이걸 풀어버리죠.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풀어버린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아베 만나는 꼴을 보니 요번에 그 달러 시스템이 전 세계를 공격할 때는 일본하고 공조를 할 거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아 이놈들이 뭔 짓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2008년도 이 서브프라임 문제가 있을 때 얘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약간씩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작게 보이는 거지. 이게 상당히 연준은 나름대로 이 시중에 돈을 풀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큰 자금이 풀려 나온 거고 이때 지금 풀린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풀려 나와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미국 국채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그 시중의 자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때도 우리가 봤지만 이 금액을 이렇게 살벌하게 푼 거는 시중에서 그만큼 여기에 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지금 항상 이렇게 여유 있게 풀다 보면 너무 과하게 풀고 이제 미국의 뭐 2조 2천억 달러부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요번에 5천억 달러까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이 계산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줄이기 시작하고 아마 이 부분들이 5월부터 줄어들 거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 자금이 줄어들면서 시중에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디데이를 5월로 보고 있다. 그 전에 이게 줄어드는 게 나타나기까지는 증시가 아직은 좀 버틸 거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보면 요게 이제 이 4월 23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걸 1년치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완만해지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여기서 꺾이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시장에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지금 달러 시스템이 정말 기가 막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구글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통화 수합을 해준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봐봤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요. 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이제 FED가 통화 수합을 해준 나라는 이제 이 쭉 보면 요거는요. 아주 하파리 애들. 그 아주 그냥 뱅크 오브 자펜은 이렇게 많이 해줘. 유럽보다 더 많이 해줬어. 요번에 통화 수합을.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데 이거 찾아보려면 아주 적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해주고 있는데 멕시코도 여기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뭐 나머지 국가들은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여기 써놨지만은 뭐 조그만 애들이 이거 다 합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럽도 해주고 영국도 해주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데 일본을 제일 많이 해줬다는 것도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왜 일본은 이렇게 달러에 대한 통화 수합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을까? 그리고 뭐 유로도 뭐 적은 편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달러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거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는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 수합 외에도 담보로 RP를 발행을 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필요로 하면은 미국 채권을 시장에다 던지지 말고 이거를 담보로 해서 달러 빚을 써라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달러를 빌려 쓰게 되면은 달러 플러스 달러가 되잖아. 근데 이 달러 플러스 달러가 돼가지고 지금 왕창 달러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이걸 버리면 모르는데, 글로벌에서는 이제 향후에 달러가 계속 필요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하죠. 급한 대로 달러빚이라도 써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급한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급전이거든, 보통은. 급전인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달러빚이라도 내서. 이게 이미 달러로 이렇게 당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IMF 때 달러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부족해 가지고 정말 800원짜리 이 저기 환율이 2,000원을 넘어가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상황이 나오죠. 이때도 이게 보세요. 800원 했을 때 자금이 들어오지를 않고 오히려 빼갔어요. 돈을 빼가 가지고 IMF로, 자, IMF에서 돈을 지원을 받고 외자들이 투자가 되면서 그때 1달러가 2,000원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게 1,000원이 되었을 때는 얘네들은 1달러를 다시 회수해 가도 본전을 챙기고 나머지 본전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연준이, 미국 연준이 뭐가 예쁘다고 이런 나라들하고 일본하고 유럽에다 이렇게 달러를 빌려주는 걸까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달러가 한번 세상을 휘저으려다가 보니까는 이태리 애들하고 이 일본의 그 자동차 그 T 회사라고 있어요. 뭐를 그거 되는 거. 이게 뭐 회사 이름은 이제 거론은 안 하는데 일부러 이 렉서스도 나오고 아마 그럴걸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크게 교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미국은 이태리를 아주 원수 대하듯이 하고 이 그 T 회사는 뭐 브레이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그 달달달 볶아 가지고 길들이기를 완성을 시켜요. 자,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은 달러가 부족해 가지고 지네 나라 채권이 시장으로 나와 가지고 교란을 시키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이 담보를 다 설정을 해주고 이 돈을 이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보험회사나 은행 가가지고 적금을 든 게 있는데 이걸 깨려고 그러면 그 창고에서 아가씨들이 그러죠. 아니 고객님, 아니 왜 이거를 그 해약하세요? 지금 뭐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었는데 이거 저기 해약하지 마시고 제가 급한 대로 요거, 그럼 이제 고객이 참 그랬을 거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집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이걸 담보로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 쓰시고 그 돈만 이게 갚으면 돼요. 뭐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짧게도 빌려드리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빌려드리니까 얼마든지 쓰시고 이건 해약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대출 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씨 담보로 이거 돈을 빌려줘? 그래 좋아, 뭐 어차피 이거 이판 사판 깨지면 이걸로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국채도 달라요, 이 빌리는 돈도 달라야. 아니 나는 이거 팔아버리고 내가 이 돈을 쓰면 되는데 뭐 한다고 또 달러를 또 빌려와. 달러 시스템이 노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니들 지금 달러 인덱스 100달러 할 때 잔뜩 달러 좀 가져가라. 응? 그리고
이게 이제 올라가 가지고 뭐 118이 되건 뭐 120이 되건 140이 되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각 나라 환율들이 얼마나 올라가냐가 문제겠죠.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저기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이 해외 차트로 들어가 가지고 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보면 꾸준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위로 향할 거라고 좀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기서 달러의 강세를 예견하고 여기에 대한 2017년도에 꺾인 다음에 정말 달러가 강세가 나올 거라는 것도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야 네가 뭔데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몇 번 보신 분들은 조금 짜증날지는 모르겠지만, 빅리치라는 사람이 오래 전부터 이 달러를 좀 봐오면서 이 적립을 세워놓은 게 넣은 건데, 7년 주기에 10년 하락 주기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뭐 어디 전문 방송인이나 뭐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달러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이게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10년 주기설 주글라 사이클을 얘기를 하죠. 달러는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7년 상승과 10년 하락의 이런 그 기간을 가지고 달러 강세에 펼칠 수 있는 전법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조그만 나라들을 환율로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IMF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이 달러 시스템의 굉장한 파워예요. 자, 그래서 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리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계속 그 달러를 이어가 보면 이런 이유로 아마 이번에 달러는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IMF 때를 한번 봐보세요. IMF 때 정말 2007년도 나오고 IMF 때 요 위에는 좀 안 나오네. 여기서는 나중에 이거는 한번 제가 뭐 아시잖아요. IMF 때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때도 1597원에 그 환율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여기서도 이게 보시면 이 꼭지 부분에서 통화 수합을 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달러가 정말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이때 300억 달러를 빌려줬잖아요. 300억 달러 빌려주고, 자, 1597원에 빌려주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이 갚으려고 하면 이게 300억이 아니라 정말 훨씬 더 약 50%를 더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얘네들은 이것만 빌려주고도 이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회수해 갔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달러빚이 무서운지. 자, 그러면 우리 원달러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는 정말 위기로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요건 스물스물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제가 예상대로 다 그려드렸고, 항상 이게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또 상승이 일어나고 이 전고점이 또 돌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고점인 2015년도에 지금 환율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더 상승이 한 차례 더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요 상승은 요번에는 강하고 이렇게 뭐 세게 나오겠죠.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위기는 한번 더 온다. 자,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나마 통화 사업을 600억 달러를 해줬고, 그리고 그나마 국채를 담보로 이 달러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거를 담보로 잡기 위해서 이게 매도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요, 분명한 거는 이 돈도 쓰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달러 시스템이. 그러면 달러 국채 달러에 빌려온 돈 달러. 이러면 600억 달러에다가 1200달러면 1800억 달러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억 달러에서 이때처럼 50%만 저기 된다 그러면 우리는 원금 1800달러에 플러스 900억 달러를 그냥 미국에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국방비하고 지금 비교가 되겠냐고요. 엉뚱하게 미군 저기 보조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 13%니 뭐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 한 방에 900억 달러를 가져가 버린다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900억 달러면 얼마인지. 1억 달러에다가 공이 3개 붙으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900억이면은 말도 못하는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억 달러가 1000억인데 900억 달러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방비하고는 잽이 안 되는 돈을 걷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잘 자란 거보다도 우리가 이런 큰 거를 준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달러 빚을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다 바꿔가지고 달러 가지고 있다가 달러 아주 강세 나오면 거기다 우리가 모두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원화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때 가서 그래야 이게 애국이지. 아니 지금 달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화를 다 그냥 우리가 벌어놓은 돈 9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왜 여기서 달러를 사면 매국노가 되고 나쁜 놈이 되냐고.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대한민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IMF에다 돈을 요청한 나라들도 지금 한번 보시면요. 사상 최고의 환율이 차익이 나요. 지금 이게 아니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지금 달러 부족으로 결국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나라의 달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통화 수합을 해줬어도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는 분명한 거는 달러가 스물스물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거는 아주 빠르게 눈에 띄게 이게 지금 간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IMF 190국 가운데 한 90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러시아 루블화도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하고, 자, 그리고 터키도 마찬가지로 IMF에다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아랍에서 돈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정화된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가파라진다는 거는 또 달러가 점점 필요하고, 지금 브라질 헤알은 정말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래도 이상한 게 3천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미국 채권이요. 제 위험하니까 얼른 가서 미국이 레포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플러스 달러를 이빠이 갖다가 그냥 쓰는 나라가 이 브라질이니까 아마 당할 때는 엄청나게 이제 당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브라질 채권은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팔아버려라. 그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달러도 이게 지금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좀 위험수위예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 위안화 부분인데 상당히 잘 버티고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위안화를 방어를 왜 얘네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방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위안화를 방어를 하다 보면 달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달러가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얘들이 조달을 해가지고 달러를 살까요? 지금 금 생산 1위국이 중국이고 소비국이 1위가 중국이에요. 근데 금이 얘네들이 저장고에서 금이 절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다가 요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금이 좀 줄었더라고요. 결국은 제일 먼저 팔 수 있는 게 금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금이 다 오른다고 하지만 저는 어려운 나라들이 금을 팔아가지고 금이 일시적으로는 하락으로 갔다가 달러가 이제 풀리면서 금이 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금이 물론 국가가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선호하는 그 광물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 요번에 유가 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설마 유가가 뭐 마이너스까지 가리라고 예상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금도 일시적인 그 매물 출회로 아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변형된 헤드앤숄더 모양이 완성이 되면 아마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변형된 쌍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고 금은 이 매수보다는 이 하방 쪽이 더 보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유로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유로하고 파운드는 제가 이렇게 장기적인 그 트렌드를 그려놓고 하락 패턴이 이어갈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 엔화예요. 이 일본은 제가 그 미국하고 상당히 공조를 한다고, 이게 제가 달러 시스템을 얘기를 드리면서 일본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엄청난 어 내막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하고 같이 공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일본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여기까지는 예상을 해드렸죠, 제가. 근데 앞으로 엔화는요, 다른 나라 통화들하고 똑같이 약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위로 엔화가 약세가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밌는 예상을 하죠. 제가 이것도 뭐 예상도를 그려드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랬죠. 올해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상도는 생략하겠다. 근데 이미 제가 이거는 그려놓은 예상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카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엔화 약세로, 이게 스물스물 엔화 약세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얘네들은 미국 국채를 엄청 산단 말이에요. 어차피 달러를 이 돈 주고 엔화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서 엔화가 약해지면은 나중에 풀었던 엔화를 그 통화 수합도 했던 부분들을 이 강할 때 미국하고 공조한다며요. 그러면 엔화가 약할 때 이걸 바꿔온다 그러면 일본으로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일본은 준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야, 일본이 엔화가 뭐 그렇게 약세를 보여가지고 좋을 이유가 뭐 있냐 그러는데, 아까 여기서 얻는 수익도 많지만은 이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여야지 유럽의 뭐 독일이 됐건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대만이 됐건 수출을 주도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게 되면 이런 나라들은 저절로 환율을 내릴 수밖에 없어. 얘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누군가
바지 사장을 하나 내세워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내세워 가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것보다 어이 달러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엔화를 회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 이런 얍삽 빠진 일본이 어제 또 뭘 발표를 하냐면은요. 일본 보험사도 미국 채권을 사도 된다고, 이 미국 채권을 사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채권을. 그럼 이제 일본 보험사들까지 채권을 사가지고 이 일본 미국 채권을 계속 이렇게 그 보유를 해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세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 정책을 엄청나게 할 거라고요. 지금 일본도 전 국민에게 뭐 100만 원씩 주는 건지 얼마씩 주는 건지 이번에 또 왕창 푼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왜 일본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뭘 잘못했느니 뭐 하느니 이런 데 막 신경 쓰게 하고 얘들은 정말 실속을 챙기는 짓거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일본 애들 코로나 사태를 대응을 안 하고 못 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경제에 더 큰 걸 보면은 물론 뭐 인도적인 거나 그 저기 사람의 생명 귀중한 거나 이런 거 보면 이 일본이 굉장히 그 대처를 잘못하는 거죠. 하지만은 숨어서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또 미국이 또 주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나라죠. 어떻게 보면은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일본에서 먼저 나올지도 몰라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예전에 그 전쟁할 때 생체 실험부터 다 해가지고 왜 독일하고 일본이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과학적인 분야에서 싹쓸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히 선진국이 아니고 정말 전쟁통이 해볼 수 있고 뭐 못 해볼 그 실험까지 다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럼 결국은 달러 시스템이라는 얘가 일본을 앞세워 가지고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있구나. 자, IMF도 1조 달러를 뭐 이렇게 수급해 가지고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2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이 부족한 돈을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은 연준이야. 연준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돈을 가지고 나오든지 빌려주든지 해야 되겠죠. IMF를 통해서 빌려주던 애들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를 사주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시스템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나라 통화가 강세일 때는 이 달러 빚을 안 주겠죠. 정말 이 달러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을 빌려줘 가지고 얘한테 고리대금을 뜯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빌려주면 어느 시점에서 얘가 살만하면 100만 원 계속 빚으로 놔두고 100만 원을 회수해도 100만 원이 남아 있어. 지금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달러 시스템이라고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무역 자체도 안 되고 무역 거래를 끊어버리면은 베네수엘라나 이런 지금 이란이나 북한이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삶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미국이 노리는 게 이런 건데 지금 사람들은 엉뚱하게 다른 것만 바라보면서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일본의 아베 마스크가 어떻고 저게 어떻게 보면 아베 마스크도 저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해 막 이런 생각이 앞서도록 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미 뒤로는 정말 포석을 너무너무 잘 해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엔화는 앞으로 약세를 보이는 쪽으로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좀 제법 큰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중국도 뭐 지준율을 낮추고 뭐하고는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한계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도 지금 보면은요, 은행 간 그 금리 있죠. 보통은 리버 금리인데 이제 중국의 금리는 은행 간 금리는 15금리라고 그래가지고 상하이 그 리버 금리를 15금리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얼마 전부터 조금 작기는 하지만 장기채들이 조금씩 그 움직이고 있다는 게 위로 이게 조금은 좀 찝찝한 부분이에요. 단기는 지금 뭐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그 은행 간 금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사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이제 요런 게 이제 보통 장기채로 가면서 이게 이제 은행 간 금리가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건 사실이겠죠. 사실은 이게 이 금리 관련된 차트는 금리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단기, 중기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장기로 가면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얘는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3%에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는 안정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장기채들이 이게 옆으로 눕거나 약간 이제 뭐 오르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장기가 이렇게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한 거는 단순간에 이 단기에서도 강한 이제 그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은행 간에 돈이 부족하다. 아니, 그렇게 돈을 푸는데 돈이 부족하냐? 뭐 돈이라는 거는 항상 부족하죠. 그리고 달러가 뭐 필요한다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궁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그 위안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되겠느냐, 뭐, 달러에게 도전이다, 새로운 도전이다 하는데 이게 디지털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치가 달라지거나 상거래를 하는데 위안화를 다 써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보면은요 디지털 위안화 해가지고 우리하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걸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지금 누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위안화로 거래를 한다고 그랬으면 아니 누가 위안화를 다발로 들고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아니 온라인으로 다 쌓아주겠지. 이게 뭐 자 디지털화가 된다 그래서 이 온라인 거래의 업그레이드 판이지 이 디지털 위안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핸드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카카오페이 사가지고 송금하고 받고 하는데 이것도 디지털이잖아. 어쨌든 간에요. 제가 IT 사업을 할 때요. 그 옛날에는 용산이 참 화려했었죠. 전자상가가. 뭐 컴퓨터도 뭐 다 거기 가서 이제 어떤 그 회의실을 하나 빌려 가지고 그 아마 어떤 프린터 회사가 그 대리점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미나식으로 하는데 뭘 보여줬냐면요. 그때 아마 2000년도 밀레니엄 들어서면서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때 빌 게이츠가 요즘에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스티브 잡스처럼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PPT 앞에다 띄워놓고 이 또 영상도 보여주면서 이 저기 뭐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나올 거다. 그리고 엄마가 핸드폰에서 돈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뭐 역사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 미란가 뭔가 어떤 그 동상 조그만 돌동상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얼마만 빌려줘 하니까 핸드폰으로 여기다 결제를 해주고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고요. 이런 그 전자지갑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영상에서는 그 전자지갑에서 이 상인한테 지불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게 20년 전에 빌 게이츠가 시장을 보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지나가다 보면 온라인 뱅킹 또 폰 뱅킹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세계가 변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예상대로 세상이 돼가는구나. 자 그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쭉 해온 사람하고 지금 뭐 디지털 통화가 나온다니까 뭐 획기적인 게 엄청나게 큰 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 야 100만 원만 내가 필요해. 그럼 온라인으로 쌓아주거나 카드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디지털 통화지. 디지털 위안화가 나온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뭔가 획기적인 되짚어지는 달러에 대한 판을 되짚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그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없어.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달러도 얘가 디지털 통화가 나와가지고 아무도 터치를 못하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코로나로 돈이 오고 가면은 병균이 생기니까 디지털화 하겠다는 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통화가 나오면 다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디지털 통화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아니 서울페이, 경기페이 이게 무슨 왜 여기서밖에는 못 써? 이거는 화폐의 기능이 아니죠. 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페이야. 자 카카오페이 봐봐. 물론 사용에 제약은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저기 뭐야 쇼핑몰이나 어디나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다 써. 아니 이거 뭐하러 저기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카카오페이 쓰면 되지. 한국은행 카카오페이가 전자 디지털 화폐예요. 이게 원화하고 똑같잖아.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잖아. 아니 한국은행이 뭐 디지털 화폐 만들면은 이걸로 카카오페이 사나 카카오페이로 물건 사나 똑같잖아요. 이게 카카오페이 이거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디지털 통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는 획기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어디다 딱 놓고 너 카카오페이 가질래? 현금 가질래? 5만 원권 가질래? 그러면 거의 5만 원권 갖는다는 사람이 더 많겠죠. 아직까지는. 아니야. 왜? 얘는 사용의 제약이 일부는 있잖아. 어디든지. 근데 얘는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봤을 때도 이 디지털 통화도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용과 어떤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내가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달러가 통용되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 도시페이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딴 데 가가지고 이걸 쓰려고 그러면 못 써. 그럼 이 경기페이에 이 통화가 과연 정당한 통화고 내가 선호하는 통화가 되겠냐는 얘기죠. 디지털 통화도 위안화 디지털 통화도 이것 때문에 지금의 위상에서는 지네 나라 사람들끼리 편하게 쓸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통화고 뭐 위안화의 위상이 격상되는 통화는 지금으로는 아니지. 지금하고 위안화하고 별다른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아니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걸로 무역 거래 안 하면 안 해줘. 그러면 지네만 도태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자체적으로 뭐 기술이 있고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야.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서 부품 사가지고 완성품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놈들이, 놈들이라면 안 되지. 애들이, 아니, 야, 너 위안화로 돈 줄 테니까 받아라. 그러면 여기서 한두 번은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중국하고 거래하는 데가 아니면 싫어 나 달러 아니면 안 해. 근데 이제 또 미국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니네 무역 거래 저기 다른 걸로 해봐. 달러로 안 하면 니들 죽여. 이러면은 얘들이 어떡할 거야? 거래 안 해버린다니까? 거래 안 하면 얘는 수출을 못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구조에서 디지털 중국 대단해 디지털 뭐 위안화 나오면은 세상을 뒤바꿀 거야 그리고 위상이 높아질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더 이상한 거야 정말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일본 엔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나 뭐 다른 통화들도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지금 국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미국에서 받아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걸 담보로 해서 다 쓰고 나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정말로 재밌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채권을 많이 사요. 채권을 주식은 팔고, 자, 채권을 많이 사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자, 이거 7천억 파는 것 같더니만 다시 이렇게 채권을 사고 3천억 파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사요, 채권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외국인이 채권을 5년물은 거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10년물하고 되는데. 이거 보세요. 계속 채권을 사니까, 야, 우리나라 무슨 문제 있겠어? 저렇게 채권을 사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지.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세를 보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 설명 한번 드렸죠. 아니 왜 미국 국채를 담보로 RP를 발행해? 우리나라 한국 국채로 담보로 원화를 뽑아가지고 달러로 바꿔놔. 아니 이거 국채 팔려고 그러면 아마 그럴 거 아니야. 아, 고객님 왜 국채 팔려고 그러세요? 이거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려 드릴 테니까 이 원화 가지고 다른 거를 하시죠. 그래 봤더니 주식도 계속 팔어. 안 좋은 거 계속 다 지금 뭐 다 팔아버리고 있어. 그러면 이 빌린 원화로 지금 1200원에서 아이 그래 그럼 달러를 사가지고 보자. 근데 이 외국인이 달러를 가가지고 에이 우리나라에 지금 잠깐 들어갔다 와야지 하고 미국으로 이걸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통화 수합했던 달러나 국채 담보로 1200억 달러 이걸 다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2,400원이 돼 이제 이건 가정이에요. 2,400원이 됐을 때 원화 이제 여기도 뭐 힘드니까 저희 돈 좀 갚아주시죠 그러면 이 달러가 와가지고 반만 줘도 되잖아요. 왜? 1,200원을 가지고 나갔는데 딱 들어왔더니 2,400원이 생긴 거예요. 1,200원 딱 갖고 이 국채는 거저 생기는 거야 이제. 이 국채라는 건 나라 빚이야. 이제 나라 빚에 대한 담보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봐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서 달러를 버리고 뭐 원화를 사고 원화 강세가 나오고 이걸 예상을 한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분명히 다 팔아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그리고 달러도 이게 들쑥달싹 하면서 지금 얘네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 원달러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거는 현물하고
이 선물하고 놔두고 나중에 어떤 강한 거 위로 올릴 때 강한 그런 그 드라이브로 쓰려고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로 당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여지까지 살면서 보니까 이미 애들이 국채를 사면 아 이걸 담보로 해서 빼나갈 수도 있겠구나 한 거. 아니 미국은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 국채로 담보로 이렇게 달러를 빌려주면서 이러는데 얘네들은 왜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은 돈을 못 빌려줘 가지고 난리인데 국채 담보로 해서 돈 빌려간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지. 근데 그게 분명한 거는 한꺼번에 달러로 바꿔나갔을 때는 시장의 혼란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달러 그 수합 받고 저 레퍼로 받은 거 이게 설설 빼가는 거예요. 설설 티도 안 나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애들이 한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건 모르지만 애들이 계속 주식을 팔어. 지금 코스닥은 뭐 이 보유율이 10%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한 자릿수로 변해 있어. 근데도 계속 팔아 코스닥도. 이건 뭘 의미해요? 이거는 3살 먹은 애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 이게 3살은 너무 어리고 한 7살 정도 먹은 애들한테 이러면 나 달러 살래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비서비스성 경제 체제까지 일어나 버린다면은요. 엄청난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지금 요 신흥국 달러 점점 부족해지면서 환율 약세 지속되는 거, 통화 수합한 거, 자 이제 유럽의 운명이에요. 자, 유럽은 제가 이거는 요번에 중국보다는 유럽이다. 유럽을 노리는 거다. 지금 유럽은 지금 자금 사정상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에 그리스가 한번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을 한번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의 모 회사가 개입된 거죠.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일어났었던 부분이라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설명을 해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유럽의 운명 같은 경우에 분명한 거는 달러가 부족하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환율이 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엔화가 약세 보이면서 유로도 따라가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 유럽 국채를 은행들이 사는 것보다 달러 국채를 사서 향후에 필요하면 이걸 담보로 RP를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달러는 풍부하지만 이 많은 달러가 일본과 다르게 제때 팔고 나와버리지 않으면은 지금 유로화 약세가 보이는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 그때 달러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유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1985년 프라자 합의처럼 이 환율에 대한 조절이 나오고 환율 전쟁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오늘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는 중국이 목표가 아닌 유럽의 유로화에 대한 이 약간 타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건 나중에도 이제 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 국채 발행과 경기 부양책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행이 되면서 미 국채는 이미 소화를 시킬 만한 곳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이제 금리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미국이 이 보면은 금리를 지금 어느 정도 조절해 놓고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제 그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두 번 정도 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달러 정책이 각 나라에 정말 이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지금 이 경기 부양을 하고 국채 발행을 하고 돈을 풀고, 자, 미국이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돈으로 지금 풀었죠. 이걸 이제 국채를 또 사줄 거 아니에요. 연준이 뭐 국채를 나라에서 하면 바로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중은행들이 이 달러를 가지고 국채를 사면서 이 국채를 보관하는 과정, 그리고 연준이, 잠깐만요, 요게 연준이 이게 그 부분에서 돈을 지금 줄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미 국채를 사고 정부에게 돈이 가면서 연준이 돈을 달러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거는 시중에서 달러가 잠시나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시장도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 그 다음 그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인데요. 여기 가시면은 비소비성 경제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서술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오늘 그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한번 주말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이 한국의 경우와 미국 국채, 한국 국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돈들, 저는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 살아남기 위한 회사들이라 그러면, 제가 CEO라 그러면 한국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사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600억 달러니 뭐니 이런 것들을 저 1200달러에서 여기서 우리가 달러를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달러가 강세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얘네들처럼 팔아가지고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 뭐 주식 손실이니 뭐니 이런 거 난 거를 좀 충원해 가면서 좀 수익도 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그 비소비성 경제 체제를 한번 얘기하다가 또 역시 미국 달러 시스템으로 넘어갔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올 수 있는 어떤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현금 확보를 좀 해 놓으시고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 빅리치였습니다.